삼성의 지금 별 3개 중에 1개 반 정도는 전문가 아니냐. 한국을 이끌어가던 회사가 기우는 거 아니냐. 지금 눈앞에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에서 다시 테크 1등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하기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도체 제국의 미래 작가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운명적인 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낮게 그렇죠. 대략 1조 원 정도 더 낮은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추정하고 있기로는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그 중에 절반도 못 미치는 이익을 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그런 얘기했다가 제가 욕을 참 많이 먹었는데, 순이익으로 하이닉스하고 역전된다. 영업이익 그렇죠.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전체 반도체 영업이익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전체 이익을 비교해보면 하이닉스가 앞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근데 2분기 실적 아직 3분기 실적 하이닉스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거의 역전. 2분기랑 이렇게 줄을 세워놔도 하이닉스 3분기가 나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3분기 분명히 더 좋겠죠.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3분기가 끝났잖아요. 지금 4분 이제 10월이니까 네. 4분기죠 이제. 네. 매출에서 어쩔지 모르지만 순이익은 확실히. 그럼 매출이야 그렇죠. 79조니까 따라갈 수 없을 거고, 매출이 좋은데 이익을 못 냈다는 건 이익률이 79조를 하는데 9조를 벌었다는 건 영업이익률이 13%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어마무시한 장치 산업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높은 영업이익률은 아니다. 원래 특히 반도체 산업이 그 삼성전자 수많은 사업부 중에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이제 잡고 내렸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네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이끌어가던 회사가 기우는 거 아니냐. 삼성의 지금 별 3개 중에 1개 반 정도는 전문가 아니냐. 흑빛으로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실적 보면서,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쌓여왔던 문제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 안타까움이 도드라지게 현현된 3분기였다 라고 저는 감히 정리해보고 근데 싶어요.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들 이런 거 하나씩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오피셜하게 오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주서한 같은 형태로. 적어도 그런 거라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누군가 계속 자존심 싸움을 내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 정말로 어떻게 턴을 할 수는 없죠. 네. 물론 이렇게 얘기만 했다고 턴하는 건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방향이 아니네, 일로 가야지 했는데 이것도 또 3,000포일 수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전 괜찮다고 봐요. 오늘 사실 저도 동일한 부분을 느꼈는데, 가장 3분기 실적에서 중요한 발표는 실적 발표가 아니라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나왔던 DS 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직원과 네네.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였고,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과거의 삼성과 다르게 잘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가 지난 30년간 특히 D램 쪽에서 한 번이라도 순이익률이나 볼륨에서 둘 중 하나라도 잃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그 하이닉스에서 휴마, 2012년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가 조금 지금이랑 근소한 느낌인데 지금 위기가 훨씬 비교가 안 되게 크다고 봐야죠. 네네. 그때는 삼성이 금방 캐치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지금 눈앞에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에서 다시 테크 1등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하기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D램 메모리 업체에서 1등이 되느냐도 말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지금 순이익 레벨이겠죠. 네. 아마 하이닉스도 지난 몇 년간 이제 불황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HBM이 조금 갑자기 마켓이 확 변하면서 본인들 특기가 그 마켓에 크게 들어온 것이잖아요. 네네. 여기도 안정적으로 1등으로 정착할 거냐는 이제
이후에 HBM이 어느 정도 위치로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네네. 예를 들어 앞으로 마켓이 정말 AI가 정말 극단적으로 안착을 못했다. 그러면 다시 웨이퍼 단가 이제 볼륨 싸움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처럼 이제 HBM 쪽에 볼륨을 많이 놨던 케이스는 좀 구공정으로 돌아갈 때 페널티가 있겠죠. 그러겠죠. 못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테크를 앞서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은 꽤 좋을 거예요. 그렇게 가더라도. 하지만 이제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또 꺾이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반대로 AI가 안착을 했는데 HBM은 학습용으로만 쓰고 이제 추론용으로 일반 메모리들을 좀 개조해서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그때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런 경우엔 고부가 같이 사놓으면 또 하이닉스가 잔뜩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버릴 거고. 그러니까 원래 거의 모든 제품 믹스에서 압도적이었던 회사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이 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걸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겠죠. 하이닉스 저도. 입장에서? 아니, 삼성전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원래 모든 제품 믹스에서 삼성전자 뛰어났다고 봐야죠. 네네. 가끔 하나씩 뭐 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했지만 원래 GDDR도 하고 뭐 HBM도 하고 뭐 서버 D램도 하고 모바일 D램도 잘 하던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우위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거기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기본이 되는 D램을 네. 잘 못 만든 거 아니냐. 그냥 제조 문제죠, 이건 대부분.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하이닉스가 하는 접착 방식이랑 그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는 접착 방식이 달라요, HBM에. 아, HBM 말씀하시는 예. 거구나. 네, MR 멀티 방식하고 예. SF 방식. 네. 예, 근데 마이크론은 하이닉스 방식으로 안 하고 제품이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역시 하이닉스 방식으로 안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뭐 올해 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네, 작년부터 올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다이 자체의 문제도 꽤 크겠구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원비 공정의 DDR5를 컴퓨터에 쓸 때 삼성이 발열이 너무 심해서 컴퓨터 현장 그 조립 현장에서도 잘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아마 그 조립 자체는 좀 오버하는 걸 거고요. 일반 조립용 PC에 들어가는 D램이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진 않을 거고 실제로는 이제 아마 그런 것보다 오버클럭 많이 하는 분들이 네. 우리 마진이 뭐 이거밖에 안 되는 이런 얘기에 가까울 거예요. 음. 근데 그거 자체는 이제 이 제품 경쟁력을 보는 올바른 지표는 아니에요. 네. 뭐 그렇다고 이제 원비가 잘 되는 건 아니죠. 이거 네. 2년 가까이 밀린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원비도. 네. 원래 뭐 2022년 말 이럴 때 양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네네.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수율을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이미 그때도 2년을 까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네. 있죠, 우리는. 설계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뭐 설계만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음. 우리가 설계 문제다, 제조 문제다 한데 원비 이런 건 놓고 보면 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제조를 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양산을 할 건데 어떤 소자들을 조합해서 메모리를 만들 건지 앞에서 정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만들 소자에 자신이 없으면 설계가 더 떠안고 만들 소자가 정말 우리 요런 조그맣고 전력 안 쓰는 소자를 많이 만들 자신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설계가 조금 뭐 덜 해도 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을 분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 어쨌거나 메모리는 설계도 하고 제조도 직접 하는 회사니까. 그렇지. 어쨌든 원비 공정, 근데 이게 원비 공정 전부터 이렇게 됐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비에서 한꺼번에 다 뒤집어진 건가요? 그렇진 하이닉스하고? 않죠. 원웨이도 하이닉스 쪽이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우리 원가가 제일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떤 분야를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원웨이는 확실히 좀 잘 나왔어요, 하이닉스에서. 네. 그게 서프라이즈죠. 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계속 원가는 낮추면서 내려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웨이는 어떻게든 그래도 물건이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억지로 영끌해서 만들었나 뭐 그런 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죠. 이제 내부 사정이니까. 그런 어떤 내부적 불만이 표출이 되는 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슬금슬금 저희한테 귀에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대목은 뭐냐면 뭐 이제 전영현 사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뭐 고백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까놓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원가 경쟁력을 올리려고 기술 패권을 잃은 거 아닌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핵심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원웨이를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든 영끌 느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것저것 지표가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원비에서 잡은 목표가 예를 들면 회사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이따만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회사 위쪽에서.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되게 그 도전적이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기술들을 아마 음. 잔뜩 모아서 새로운 시도를 한 번에 막 쑤셔 넣겠죠. 그 원비 이런 걸 만들 때. 네. 그러면 아마 연구개발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인텔도 예전에 인텔 7나노라고 불렀던 물건, 네. 그 인텔 10나노에서 7나노로 바꿨던 물건이죠. 네네네. 10나노. 그러니까 옛날에 인텔 10나노. 인텔 10나노의 그 발표 슬라이드들을 보면요. 네.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그때 인텔이 하이퍼스케일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우리 10나노는 파운드리 10나노보다 2배 가까이 밀도가 높다. 음. 그러면서 자기들이 도입할 신기술을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 EUV는 안 쓰는 대신에 그 COAG 뭐 이런 기술도 쓰고, 네. 그다음에 밀도 낮추기 위해서 또 이를 붙여주고 뭐 컨테이너 붙이고 뭐 어떻게 만들고, 배선은 그 코발트 배선을 쓰고, 네네. 이렇게 자신들이 해야 될 기술 한다고 한 기술 혁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10나노에서. 예, 지금 7나노라고 불리는 그 네. 물건이요. 물건이 나오긴 나왔죠. 네. 아주 많이 늦게 나왔죠, 대신. 그렇죠. 한 세대 늦었죠. 한 세대 아니고 거의 두 세대 밀렸다고 봐야죠. 네네. 왜냐하면 인텔이 원래 틱톡 할 때 2015년에 14나노가 나왔기 때문에 네. 2017년에 10나노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스레이크 제품 재온 나오는 거 보면 거기서 3년이 더 흐른 뒤죠. 네네. 2020년경. 그러니까 여기도 3년 가까이 까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도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어요. 음. 이거 그 TSMC 같은 회사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거든요. TSA는 거의 몸빵 분위기더라고요. 회사 분위기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라톤 선수처럼 꾸준히 달리는 그런 네.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하나씩 그 차근차근 도입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 과격하게 다 쑤셔놓고 음. 세계 최고가 될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네네. 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원비쯤에서 크게 한번. 음. 원A에서는 어떻게든 될 거였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풍선 커지는 한계였던 거죠. 그렇게 다 하기엔. 원A에서 그 기술적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음번 국면에서 어떻게 고쳐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술자들의 총 역량을 결집을 했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목표를 되게 원대하게 잡고 우리 이거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건 다 추정일 뿐이죠. 추정이죠. 추정인데 설득력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네네. 그거 말고 무슨 설명이 되겠느냐. 예를 들면 삼성 안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뭐 배탈이 나고 한 달 동안 입원했거나 그런 건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잘 안 된 걸 보면 네. 그래서 그 어디에 우리 이 정도 역량밖에 없으니까 이 방향으로 좀 포커스를 더 두는 게 좋지 않냐. 그런 게 없었거나 부족했지 않았을까. 지금 이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D램에서도 적용이 되겠지만 더 극명하게 적용이 되는 거는 파운드리 분야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르지가 않죠. 네. 항상 뭔가 기업, 제가 감히 기업 경영을 얘기할 거 아니지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만큼 있죠.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여기서 음. 이거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역량을 늘어놓고 뭘 시킬까? 이 사람들한테 뭘 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방향을 정할 때 예를 들면 다음번 파운드리에서 뭘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뭐 패키징 이런 건 해야 되는 건 알아요. 뭐 3D 패키징, 2.5차원 패키징 다 해야죠. 그러면 이런데 이제 역량을 좀 배분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해에 어떤 고객한테 팔래? 이런 거는 솔직히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계속 그 파운드리 포럼 발표하는 것도 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나오니까 네. 뭐 기사도 보고 하면은 자료들이 있긴 한데, 이거 다들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합니다. 이런 느낌에 좀 가까워요, 저는. 이게 지금 엄청 큰 문제인 게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이 파운드리를 교수들이 선언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이거가 최신 역량의 최신 기술이다 라고 하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랩실에서 목표 달성하는 개념처럼, 아니면은 뭐 체육관 안에서 그 수치 올리는 것처럼 해서 딱 올려. 그때 대표적인 게이트 올어라운드예요. 우리 이거 했다. 근데 하면 뭐 하냐? 아무 고객도 쓸 수 없는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사실 그거는 좀 거지.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원래 옛날 별명이 양산전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기술이 들어간 완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거를 우리
개발 완료 겸 뭐 양산 완료 이렇게 하던 곳이죠. 네. 전 반대로 이제 서서히 그 목표 달성 안 되고 일정이 밀리니까 이제 연구 개발 완료 이런 거를 되려 언론에 뿌린 상황이 아닌가. 네. 처음에 역량 악화가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안에. 그러니까 또 이 얘기에서 또 가장 극명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언론 플레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언론에서 알아서 플레이 해준 거지. 광고 주니까. 저는 어차피 대기업이고 네. 예전 대놓고 우리 목표 2등이다 이럴 순 없으니까 네. 뭐 그런 것 좀 우리 기술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런 건 계속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진짜로 좀 더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자신감의 지표들은 막 뿌려주는 게 좋아요. 잘 됐을 때. 이제 제가 인텔 발표, TSMC 이런 거를 보면요. TSMC 발표 자료는 겸손해 보이는데 사실 좀 자신감이 있는 지표들을 많이 보여줘요. 네. 얘들은 그래프에 보면은 그 결함 그 밀도 있죠. 네. 공정별로 결함 밀도가 그 개발 시작에서 몇 개월 때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걸 다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공정 개발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딱 보여주죠, 여기서. 네. 예를 들면은 7나노 때는 결함률 얼마까지 가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 하면 5나노는 결함 밀도가 더 빨리 떨어진다. 그리고 3나노 때는 얼만큼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딱 보여줘요, TSMC는. 네네. 사실은 뭐 애플 정도를 제외하면 그 어떤 회사도 삼성 파운드리가 안 들어가는 거를 원치는 않을 거예요. 대안이 되기를 원할 거고. 그래야 TSMC한테 가격 경쟁력을 좀 일부 가질 수 있을 거고. 애플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요 사정은. 뭐 안 쓸 이유는 없죠, 삼성 파운드리를. 그동안에 안드로이드랑 애플 진영 간의 어떤 경쟁이 뭐 딱히 삼성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삼성 파운드리 쓸 때도. 네네. 그러니까 아마 애플이 그 AP에서 얻는 그 이득이라고 해봐야 엔비디아가 칩 팔아서 얻는 이득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지금 TSMC와 엔비디아 상황은 애플에게도 단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예요. 네네. 뭐 당연하잖아요. 훨씬 비싼 칩을 막 찍어내고 네. 그 GPU의 위상을 지금 봐도 알 수 있어요. 원래 GPU는 그 항상 파운드리는 모바일이 먼저였어요. 네. 모바일이 최고의 고객이죠. 숫자가 제일 많고 네. 찍어내는 숫자가 뭐 1년에 13억 개 정도 그렇죠. 찍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 웨이퍼 면적으로 압도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새로운 공정을 만들 때 항상 저전력이 중요하니까 새로운 공정을 저전력에서 안정화하고 그 공정을 개선해서 GPU도 만들고 했을 때 GPU가 그래서 그 전세대 공정을 항상 먹는 구조였어요. AP의 전세대 공정. 예, 근데 이제는 그냥 3나노 막 2나노 이런 거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GPU가. 네. 예, 원래 그런 물건들 아니었는데. 네네네. 그럼 당연히 지금은 모바일 칩 찍는 애플도 이거 달가울 수는 없어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건 달리 말하면 애플이 자체 AP로 그 얻었던 그 수직 계열의 이득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파운드리를 원가로 그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파운드리 가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삼성이건 인텔이건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인텔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인텔 얘기로 접어들면 파운드리는 거의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지나봐야죠. 근데 인텔의 문제는 이 제조 자체가 성공 실패냐 보다는요. 앞으로 이제 2026년, 2027년이 문제라는 거죠, 얘들한테. 일단 25년이 들면 이제 자기들 제품인 그 판터레이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이제 클라이언트 제품인데 지금 계속 3나노 때도 보면 알지만 클라이언트 제품 중 상당수 실리콘이 TSMC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번 여기서 말하는 그 클라이언트 제품이란 건 범용 디지털 디바이스에 사용되어지는 네. CPU 칩을 말씀하시는 PC나 이런 거 네. 말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최근에 성능이 좋다는 인텔의 신규 그 15세대인가요? 그 루나레이크랑 네, 루나레이크. 에로레이크가 네. 나와야 되고 이게 클라이언트 그 일반인용. 네. 그리고 서버형 제품이 지금 시에라 포레스트랑 그래닐 래피즈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그래닐 래피즈랑 시에라 포레스트는 인텔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루나레이크는 인텔 브랜드 달고 있지만 완전히 TSMC 실리콘에 의존하고 있죠. 네, 인텔은 팹리스만 한 겁니다. 설계만 한 거고 제작을 TSMC에서 했는데 지금 퍼포먼스가 엄청 좋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이걸 봐도 지금 인텔 제조 부문 아직 파운드리 분산은 안 했으니까 네. 인텔 제조 부문이 굉장히 그 영업이익 혹은 매출 악화를 겪을 거라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웨이퍼 면적으로는 그 서버용 칩보다는 클라이언트 칩이 훨씬 커요. 당연히 개수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서버 1년에 한 대수로 따지면 1000만 대 정도 파는 거고 서버라는 건. 그럼 CPU 팔아봤자
서버용 CPU는 한 2천만 개 이렇게 팔릴 거예요. 반면 그래도 클라이언트용 CPU는 2억 개 중후반에서 3억 개는 팔려요, 1년에. 네.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5배, 6배는 쓸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대한 면적이 인텔 선단 공정으로 못 가고 TSMC로 통째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네. 원래 에로브레이크는 인텔 18나노 전거 20나노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들은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에로브레이크도 TSMC로 간다는 그런 묘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그대로 믿어보면은 단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자기들에게 예견이 된 거겠죠. 네. 뭐 어디 인텔 출신이 나와서 말해주면 좋겠는데. 솔직히. 지난번 실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마진을 포기한 거죠. 네,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마진을 포기해서 뿌려가지고 이익이 적자가 났잖아요. 네. 현금 창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는 거죠. 드디어 마이너스로 온 거죠. 네네네. 예.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좋아질 거냐?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면 좀 개선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제조가 거의 TSMC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기존의 인텔이 1,000원 팔면은 자기들이 한 600원 받았다고 하는 게 이제 한 500원, 400원으로 주는 상황이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 하나를 더 팔아도 이제 거기서 몇 프로는 항상 TSMC의 제조 비용으로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예.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18옹스트롬에선 그게 바뀔 거냐. 제품이 아주 잘 되면 좋은데 네. 그럼에도 제품 초기 런칭 때는 이 제조 부문이 돈을 까먹는 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판터레이크 정도밖에 제품이 없고 서버 제품은 그리고 굉장히 느려요. 움직이는 게. 나오고 1년 뒤에 막 마구마구 그것만 팔아야 되는 제품이 아니라서 네네. 나올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이런 거는 첫 해에 그렇게 물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뒤해 이렇게 나오겠죠. 네네. 그리고 그 물량이 커져도 결국 서버 시장 그 마켓만큼만 나올 거고요. 네네. 그리고 서버 시장은 사실 예측하기 쉽죠. GPU처럼 그렇게 서프라이즈 날 곳이 아니니까요. 네네. 그러면 인텔의 그 파운드리 제조 공장들이 당분간 놀고 있는 거지. 빈 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려면 판터레이크가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서 지금 AMD가 차지하고 있는 건 다 잡아먹을 정도로 그 원가도 싸고 좋게 나와주거나 서버 시장이 CPU입니다. 네. 판터레이크는 클라이언트 쪽.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조 부분의 이득은 그 클라이언트 제품이 잘 나가야 제조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지. 네네네. 왜냐하면 서버 제품이라고 면적당 비용을 3배씩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제조 부문이. 네.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제품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건 조금 물음표죠. 그리고 서버 제품은 잘 나온다 한들 앞으로 1, 2년간은 인텔 제조 쪽에는 뭔가 플러스를 해주기가 쉽지 않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기간들이 문제일 거예요. 25년, 26년, 아마도 27년. 네. 그리고 그 제품들 런칭이 확인돼야 그때부터야 이제 고객들이 진짜 양산하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하는 느낌이겠죠. 네. 그것도 조금씩. 그러면은 이번에 루나라 에이크처럼 TSMC한테 좀 마진을 주더라도 제품이 좋아서 많이 팔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하겠다는 선언에 정면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못하더라도 다른 업체처럼 팹리스로서의 가치. 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원래 네. 인텔은 이제 과거 같진 않죠. 이제 영광스럽던 시절의 인텔은 지금 엔비디아가 누리는 만큼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였던 거죠. 네, 과거 인텔 인사이드 할 때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이제 그 시절에 그 시절에서 우리가 제조 부문 이익을 좀 빼면은 평범한 팹리스 정도 그 연 이익률 40% 50%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네네. 네. 뭐 그러면 인텔이란 이름은 살겠죠. 그리고 그럼 대신 제조는 없어지고 원래 파운드리 시장에 보이지 않던 인텔의 실리콘 양이 그대로 TSMC 점유율로 다다다다다 쌓여 올라가는 게 보이겠죠. 네, 그거는 미국 정부가 결코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들 입장에선 중요한 건 제품이 나오냐. 그리고 예를 들면 퀄컴이 인텔 18옹스트롬을 선택했는데 네. 이걸 선택했더니 미디어텍한테 내년 제품이 이제 따라잡혔어요. 경쟁력이. 이게 걱정이죠. 미디어텍도 AP를 만드는 회사고 네. 중국의 중저가에 네. 많이 포진된 AP입니다. 네. 그럼 미디어텍이 갑자기 플래그십에서 우리를 땄네? 근데 그러면 설계팀 억울하겠죠. 네. 커봐라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뭐 인텔도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이제 TSMC라는 그 대체제에 남아 있는 경쟁자가 나보다 잘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죠. 네네.